정약용은 18년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무엇으로 버텼을까요? 1801년 겨울 전라도 강진 읍성 동문 밖 허름한 주막 뒷방 한 칸에서 한 남자가 새벽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틈으로 들어온 바닷바람이 이불 끝을 들썩이고 방 안에는 눅눅한 흙냄새와 식지 않은 재냄새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임금 곁에서 나라의 큰일을 의논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좁은 방에서 불리는 이름은 그저 죄인 정씨였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벼루 하나, 다른 붓 한 자루, 그리고 아직 글자 하나 찍히지 않은 빈 종이 한 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첫 획을 그었습니다. 몸가짐을 바로 하라, 말을 아껴라, 얼굴빛을 흐트러뜨리지 마라 하는 말들이 편지와 글 속으로 내려앉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의 명언이라고 읽는 문장들 가운데 많은 것이 이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작은 방에서 시작해 그 문장들이 적히던 순간과 함께 정약용의 강진 유배살이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정조실록과 순조실록, 조선왕 조실록의 신유박해, 기사, 다산이 남긴 편지와 여러 연구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1762년 겨울 경기도 남양주 마제로 가보겠습니다. 한강 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낮은 산과 들이 이어지는 작은 고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관 나주, 이름 약용, 자는 미용, 훗날 다산이라 불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가난에 시달리는 몰락 양반이 아니라 글과 예를 중시하는 단단한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재호는 밤마다 초롱불 아래에서 아이에게 글자를 짚어주었습니다. 글은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같이 봐야 한다. 이런 말들은 어린 약용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훗날 유배지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글을 쓰게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소년이 되자 마제 서당은 그에게 점점 좁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글 잘 쓴다는 소문이 인근 고을까지 퍼지자 친척과 이웃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양으로 올려보내야 한다. 정약용은 결국 도성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성균관 유생이 되어 한양에 들어섰을 때 그의 눈앞에는 마제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궁궐 지붕이 보이고 조정의 소문과 학문 논쟁이 오가는 곳. 젊은 유생들은 서로의 글을 읽고 토론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무렵 조선은 영주에서 정조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탕평을 내세웠지만 당파 싸움은 깊게 남아 있었고 젊은 임금 정조는 글만 잘 쓰는 선비가 아니라 실제로 나라를 움직일 머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뒤 정약용은 서서히 그 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청의 젊은 관리로 서류를 정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 같은 질문을 품었습니다. 이 법이 실제로 백성에게 어떻게 닿을까? 명령 한 줄이 먼 고을 농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는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관심은 곧 정조의 신뢰와 만나게 됩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세워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임금 곁에서 정책을 함께 의논하는 작은 내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정약용은 본격적으로 조정의 브레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양의 과학과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수원 화성 축성에 참여해 도시 계획과 축성 기술을 실무로 다뤘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이 숨쉬기 쉬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학, 곧 서양 학문과 천주교 소식이었습니다. 일부 선비들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일부는 학문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정약용은 서학을 단지 위험한 사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인간을 보는 낯선 관점, 서양의 과학과 수학이 조선의 제도와 사법 체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정조의 두터운 신임, 여기에 개혁적인 눈과 서학과의 인연이 겹치면서 정약용의 삶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더 가파른 절벽 위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그를 향한 칼날로 돌아올 수 있다는 예감은 그때 이미 어렴풋이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조와 함께한 세월은 정약용에게 가장 빛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규장각에서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글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정조는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지금 법은 백성을 살리는가 아니면 괴롭히는가? 정약용은 조심스러운 말투 속에 분명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법이 백성을 짓누르지 않도록 고쳐야 한다는 것, 형벌은 무서워야 하지만 더 공정해야 한다는 것. 이런 대답들은 기록에 남았고 정조는 그를 사리에 밟고 실제 업무에도 능한 사람, 나라의 기틀을 맡길 인재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정치판은 한 사람의 뜻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론, 소론, 남인, 시파, 벽파. 이름만 달라졌지 서로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당파 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속한 인맥과 생각은 정조에게는 힘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에 서학과의 인연이 겹쳤습니다. 서양 학문을 공부하고 서학을 두둔했다는 소문, 천주교와 가까운 집안이라는 의심,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차츰 귀퉁이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790년대 후반 정조의 건강이 서서히 약해지자 한양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는 임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계산들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누가 전국을 쥐었을 것인지,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어제까지는 감히 할 수 없던 말들이 밤의 사랑채에서 속삭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1800년 6월 정조가 눈을 감자 그가 쳐주던 울타리는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정조가 중용했던 인물들은 한꺼번에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서학과 연이 닿은 집안, 개혁을 밀어붙이던 인물들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정약용의 이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마제의 집안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 셋째 형 정약종, 그리고 사돈 친척들 이름이 여기저기서 거론되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만 나도 아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1801년 어느 겨울밤 마침내 그 소리가 마제 집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굵은 손이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 정시 대감, 대기요 하는 외침이 어둠을 가릅니다. 집 안에서는 어른들이 허둥지둥 등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오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약용은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문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군졸들이 내민 명령문에는 형제들의 이름이 뚜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 역시 조사를 받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약용에게도 부름이 내려왔습니다. 정조가 살아있을 때 사건을 다루던 의금부의 마루는 이제 그가 죄인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등 뒤로 손이 묶이고 눈앞에는 관원들이 일렬로 앉아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약종, 정약전과의 관계를 말하라. 서학 서적을 본 적이 있는가? 천주교 신자들과 어울린 적이 있는가?
정약용은 서학을 신앙이 아니라 학문으로만 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양의 과학과 책에서 배울 점을 찾았지만 예배와 성사에 참여한 신자는 아니었다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려움이 커진 조정에서 이런 설명은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 피가 말라붙어 있는 형틀, 겨울 공기가 스며드는 방 안. 그는 밤낮이 뒤섞인 시간 속에서 형제와 벗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려나가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셋째 형 정약종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이 형장으로 끌려간 날 집안에는 곡성이 가득했고 어머니는 기둥을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한 집안의 아들 셋 가운데 한 사람은 죽음으로, 한 사람은 섬으로, 한 사람은 아직 형량을 기다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에게는 먼 섬 유배가 내려졌습니다. 흑산도 근처 섬으로 떠나는 배 위에서 그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길고도 낯선 항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약용에 대한 처분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서학을 옹호했다며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동안의 공을 생각해 유배로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내려진 것은 사형이 아닌 경상도 장기로의 유배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정약용은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동시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에 집안에서 마지막 밤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잊지 못했고 아내는 아이들을 불러 조용히 인사를 시켰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로 꺼낼 수 없는 약속을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 돌아오겠다고. 장기로 향하는 길은 길고 험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 길 위에서 정약용은 포승줄에 묶인 채 앞만 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길가의 사람들은 호기심동 정냉담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기는 바다가 가까운 고을이었습니다. 안개 낀 아침이면 파도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그에게 배정된 방은 크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바닥, 허름한 이부자리, 벽 한쪽에 놓인 낡은 벼루와 붓.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그 붓을 쉽게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유배인은 정해진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관아, 아전들은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쓰는지 살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큰 선비라더라. 천주학과 연루되었다더라. 마을 어귀에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정약용은 주어진 현실 안에서 작은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쓸고 자리를 정리하고 책 몇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아이 하나가 문간에서 서성이다가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정약용이 손짓을 하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글자는 사람 인자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글자를 짚어주었습니다. 사람 둘이 서 있는 모양 같다고, 서로 기대고 서 있어야 세상이 버텨진다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번져갔습니다. 이렇게 두세 아이가 모이면서 장기에서도 작은 글방이 생겼습니다. 죄인이 된 선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소박한 풍경은 유배 생활 한가운데에서 그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에서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신유박해가 점점 더 깊어졌고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진 뒤 조정의 공포는 더 커졌습니다. 서학을 공부했거나 천주교 신자들과 인연이 닿았던 사람들, 정조의 개혁을 도왔던 인물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장기 관하에 서울에서 내려온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유배 중인 정약용을 다시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다시 포승줄이 준비되고
군졸들의 발소리가 마당을 메웠습니다. 장기를 떠나는 날 그가 머물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를 배우던 아이들은 문간에 모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눈물만 훔쳤습니다. 정약용은 아이들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글은 계속 읽거라. 내가 아니어도 책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은 처음 유배를 떠날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이미 형 한 사람을 잃었고 다른 형은 섬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다시 저울 위에 올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금부에 다시 들어섰을 때 공기는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관원들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황사영과 어떤 관계인가? 서학을 단지 학문이라고만 보았는가? 정조 시절 내가 추진한 제도 개혁에 서학의 생각이 스며 있던 것은 아닌가? 정약용은 알고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황사영과 직접 교류한 적이 없다는 점, 서양 학문을 연구했지만 조선을 외세에 넘길 생각은 한 번도 품지 않았다는 점. 그러나 겁먹은 권력은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그래도 목숨만은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는 끝에서 또 한 번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장기보다 더 먼 곳, 전라도 강진으로의 유배였습니다. 강진으로 내려가는 길에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나주 근처 반남의 어느 정자 앞에서 서로 다른 길로 끌려가던 두 형제가 잠시 마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흑산도 근처 섬으로, 한 사람은 강진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군졸들이 잠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주선 두 사람은 길게 말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형님도 부디 버티십시오. 언젠가 이 세월을 글 한 줄로라도 남길 수 있기를. 짧은 대화 뒤 군졸들의 재촉이 이어졌고 두 형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약용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바람에 흔들리던 형의 옷자락이 오래도록 남았을 것입니다. 강진으로 향하는 길은 더 멀고 험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산과 강을 몇 번이고 넘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사랑채나 작은 초가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고 어느 곳에 가든 먼저 따라붙는 것은 죄인이라는 눈길이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이제 정말 나라의 끝으로 밀려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정조와 함께 조정의 한복판에서 법과 제도를 논하던 삶은 그렇게 남쪽 바다 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801년 겨울 전라도 강진 읍성 동문밖 샘거리 근처 오랜 길 끝에 도착한 정약용은 성문 밖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낮은 기와 지붕과 흙담이 이어진 골목 사이로 바닷바람이 비릿한 냄새를 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서 있던 그는 해가 기울어 가는 동안 어디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유배인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강진 사람들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죄인을 들였다가 함께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해질 무렵 동문 샘거리 근처에 사는 한 노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 한 칸이 남긴 했는데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아 죄인이 와도 제대로 대접은 못할 것이요. 그 한마디가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듯 그 집을 유배인의 거처로 정했고 그렇게 해서 정약용의 강진살이는 동문 밖 허름한 주막 뒷방 한 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낮은 천장과 기운 처마 아래 작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지방과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이불 끝을 들썩였습니다. 방 한쪽에는 낡은 상과 빈 벼루 하나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식지 않은 재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습니다. 주막 노파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반찬이 변변치 못하오. 그래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올릴 일이오. 정약용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을 길게 이어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거의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방 안은 금세 어둠에 잠겼고 등잔 하나가 희미한 불빛을 떨며 방 한 귀퉁이를 간신히 밝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하면 의금부 마룻바닥과 형이 끌려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마다 주막에서 팔던 막걸리 한 사발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섞어 술을 넘겼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와야 비로소 잠깐이나마 생각이 둔해졌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이 되면 불 꺼진 방 안에서 생각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가? 어느 날 밤 주막 노파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죄인이라 해도 사람은 사람이지요.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버티는 법이지요. 정약용은 그 말에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가 죄인이라는 이름 위에 조용히 포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까지 비워두었던 빈 종이 한 장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벼 위에 물을 붓고 먹을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하는 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붓을 든 그는 나무 조각 하나를 벽에 걸고 그 위에 4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사이제. 생각과 용모, 말과 행동 4가지를 바르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몸가짐을 삼가고 말을 아끼고 얼굴빛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행동을 조심하겠다는 다짐이 그 4글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비슷한 말을 되풀이합니다.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슨 말을 내뱉는지, 얼굴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일 먼저 살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주의 깊게 보면 이 유배지의 다짐은 단지 자식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된 자신에게 내리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 방에서만큼은 억울함에만 매달려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이제라는 작은 이름이 걸리면서 허름한 주막 뒷방은 단순한 유배인의 잠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공부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사이제 안에 먼저 등불이 켜졌습니다. 정약용은 전날 쓴 글을 고쳐 읽고 빈 종이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와 산문이었고 이어서 형과 벗을 떠올리는 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흐르자 그의 생각은 다시 예전처럼 법과 제도, 백성의 삶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직에서는 멀어졌지만 백성의 삶을 옥죄는 법과 세금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사이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글방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막집 아이 1명이었지만 곧 2명,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군수집 아이, 인근 마을 유생, 먼 고을에서 일부러 찾아온 선비까지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산중 절집인 백년사와 보은산방 같은 곳으로 거처를 옮겨 더 조용한 곳에서 글을 읽고 제자들과 토론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그는 궁궐 대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와 새소리를 벗삼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초라한 은둔 같았지만 그 안에서 그의 생각은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의 세월은 편지와 책으로 남았습니다. 정약용은 산속 거처와 사이제에서 한양과 마제, 흑산도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가족에게, 형에게, 제자들에게 보낸 글 속에는 한 아버지이자 형이자 스승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편지에서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이 있었다고 떠벌리지 마라. 한마디 툭 내뱉는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공과 덕이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사라진다. 스스로의 공로를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유배인의 담담한 충고였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다짐하게 했습니다. 글을 읽지 않고 얘를 잊어버린다면 남들보다 2배로 힘써도 겨우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배움이 있어야만 세상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식구들의 삶을 걱정하는 편지들도 남아 있습니다. 남겨진 땅을 지키는 법, 흉년이 들었을 때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친척끼리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심지어 채소를 심고 가꾸는 법, 나무를 심어 생계를 보탤 수 있는 방법까지 적어 보냈습니다. 외동딸에게 보낸 글 가운데는 붉은 치마에 시를 적어 보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하피첩이라 불리는 이 치마에는 학문의 길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훈계를 늘어놓기보다 한 편의 시로 딸의 마음을 붙들어 주려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그래서 단순한 훈계문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약용의 명언이라고 부르는 문장들 다수는 바로 이런 편지 속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한편 사이제와 산중초당에서는 더 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려왔던 나라의 틀을 본격적으로 글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목민심서에는 지방 수령이 백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백성의 곡식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아전들의 부정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세금과 부역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서슬 퍼런 형벌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수령이 방 안에서만 판결문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적혀 있습니다. 흠음신서에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사건 한 줄 뒤에 숨어 있는 사정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형벌을 내리기 전에 무엇을 다시 물어야 하는지. 그는 직접 칼과 채찍을 쥐지는 않았지만 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과 저울을 다시 만들려 했습니다. 경세유표는 나라의 제도 전체를 다시 짜보려는 큰 설계도와 같은 책입니다. 토지제도, 과거제도, 관료체계, 지방행정. 오랜 세월 관행처럼 내려오던 제도를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살펴보고 백성이 숨쉬기 쉬운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들을 쓸 때 정약용은 이미 관직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의 조정은 그를 잊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배지에서 또 하나의 나라를 종이 위에 짓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관청 앞마당에 줄 서 있는 백성들의 얼굴이 먼저 보였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백성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판결문을 들려주는 수령, 세금을 거두기 전에 흉년이 들었는지 먼저 살피는 관리. 현실의 조정에서는 쉽게 꿈꿀 수 없었던 장면들이 강진의 산과 바다 사이에서 종이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의 편지와 책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리를 먼저 돌아보려는 마음입니다. 유배지에서조차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문장에는 억울함만이 아니라 묵묵한 책임감이 함께 담겼습니다. 1818년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이 마침내 끝났다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한 장의 문서가 18년에 가까운 세월의 끝을 알렸습니다. 강진을 떠나는 날 사이제 마당에는 아이들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백년사와 산중초당에서 함께 책을 읽었던 이들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집신을, 누군가는 말린 생선을 손에 들고 어색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다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약용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길이 허락한다면 마음은 늘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가 챙긴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몇 벌, 그리고 두툼한 원고 뭉치와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목민에 대한 글, 형벌과 재판에 대한 글, 나라의 제도와 백성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내려오던 길과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던 길에서는 발걸음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마주할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마냥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세상은 바뀌었고 집안도 크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마제에 도착했을 때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자식들은 이미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었고 함께 늙어가야 했던 가족 가운데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집안 대문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흘러간 세월은 정약용이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길었습니다. 해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 다시 관직에 나와 달라는 부름은 오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돌아갈 자리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마제의 소년이 꿈꾸었던 과거 길, 젊은 날 임금 곁에서 나라를 설계하던 자리, 유배를 떠날 때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던 복귀의 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벼슬길을 좇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고향 산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자신이 써온 글들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산을 다산이라 불러왔고 그는 이 이름을 자신의 호로 삼았습니다. 다산 기슭의 초당에서 그는 강진에서 써두었던 원고들을 하나씩 꺼내어 다듬었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책들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대에는 글이 널리 읽히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후대의 학자들이 이 글을 찾아 읽으면서 다산의 이름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백성을 위한 행정, 공정한 재판, 제도 전체를 향한 눈길, 강진의 허름한 방에서 먹을 갈며 적어내려간 생각들이 훗날 조선 후기와 근대 초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의 유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하나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송시열, 윤선도, 김정희처럼 당파 싸움과 새로운 사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나라의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권력은 이들을 멀리 쫓아냈지만 역사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남긴 글과 그림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역시 그런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밀려난 뒤에도 그는 강진과 다산에서 글을 놓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만 붙들고 세월을 보냈다면 그의 이름은 한때 부른 관료의 이름으로만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버려진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들들과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백성의 삶을 생각하며 적은 책들을 통해 자신이 보고 겪은 세상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무엇으로 버텼을까라고 물을 때 그 답은 화려한 영웅담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의 반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난한 식탁 위에서 한 끼를 나누어 주던 주막 노파의 말, 낯선 곳에서도 붓을 쥐고 글자를 배우던 아이들의 눈빛, 매일 새벽마다 벼 위에 물을 붓고 먹을 갈던 손의 움직임, 그리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말을 삼가고 얼굴빛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자기 다짐.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남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버티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지난날의 책임을 위해, 또 누군가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를 견디고 계실지 모릅니다. 정약용의 유배 이야기는 그런 버티는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 예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 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인물이나 시대를 한 가지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가족분들 가운데 정약용과 유배지 이야기에 관심 있을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한번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시청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